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암호화폐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비트코인은 5월 말부터 3만 달러 아래 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은 기간 1,800달러 전후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요새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같은 기간은 연 2.7%에서 이제 위험 신호를 일으키는 연 3.0%까지 올랐는데도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악화되는데요. 네.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됐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비투를 통해서 이자 부담을 져가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던 분들이 매도를 끝내고 현금 여력을 갖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 그 자리를 메운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빗썸 경제연구소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거래소들이 자체 리서치 센터를 잇따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빗썸 경제연구소도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비트코인 공급량이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요. 그 다음 시기가 2024년에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시기가 되면 공급량이 또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최소 48,000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는 최대 3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바닥인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지를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CT그룹이 또 자체 리포트를 또 내놨는데요. 네. 최근에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비트코인 거래에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투자금 유출이 심해서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면 이제 약간의 충격에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좀 알아봤고요. 요즘 코인 시장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금 분위기와 상황을 저희도 보고 있는데 권도영 대표가 새 코인을 내놨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 루나 2.0은 어제 기준으로 3.0달러 전후를 오르내렸습니다. 어제 한때는 2.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만 해도 6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달 28일 상장가에 비해서는 3분의 1로 내려간 겁니다. 한때 최고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17달러 정도였었는데요. 네. 거기서 2.0달러까지 내려간 거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예, 8토막이 난 겁니다. 네. 이제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이는 게 테라와 이미 연동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프로토콜이나 미러 프로토콜 같은 이제 루나에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제 남은 건 건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믿음뿐인데요. 사실 루나 2.0을 만든 시점에서 이미 건 대표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그렇죠. 때문에 루나 2.0의 탄생 자체가 모순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태초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코인판에 많이 도는데요. 네. 그런 게 똑같이 재현되는 모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라체인의 디파이 플랫폼인 앵커 프로토콜, 방금도 잠깐 이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 앵커 프로토콜이 USDC 입출금을 제외한 모든 기능들을 제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앵커 프로토콜은 일단 전체 테라 발행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테라와 루나의 존재 이유라고 봐도 되는 디파이였는데요. 네. 디파이라고 하면 이제 탈중앙화 방식으로, 그러니까 코딩만으로, 알고리즘만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을 들거나 그런 이제 탈중앙화를 나타냅니다. 네. 근데 이제 앵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예치를 하면 이제
대출을 하고 또 대출을 받은 그 코인을 다시 예치를 하고 그런 식 일종의 은행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네. 앵커 프로토콜은 투자자들이 루나를 맡긴 루나를 담보로 테라를 연 13%의 대출을 해주고 그 테라를 다시 예치를 했을 때 20%의 이자를 주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루나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난 구조였는데요. 네. 앵커 프로토콜 운영진 측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테라의 대출과 예치금 이자 지급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루나와 테라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앵커 프로토콜로 코인 그러니까 테라를 수익으로 받잖아요. 근데 네네. 받을 수 있는 테라의 가치도 너무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앵커 프로토콜의 폐쇄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예치금 이자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예테라의 입출금을 유지시킨 것도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상 그냥 문 닫는 그런 수순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을 빠놓고 안 드렸는데 네네. 오늘 보니까 어제 루나 2.0이 하도 폭락을 하니까 네. 권도영 대표가 본인의 트위터를 비공개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네. 원래는 트위터에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했잖아요. 막 네, 홍보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근데 또 오늘 다시 공개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가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어제 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한국의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네. 거기서 예전에 이제 이 앵커 프로토콜은 아니고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그런 디파이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합성 자산이니까 증권에 해당이 되는데 네. 왜 신고를 안 하고 판매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한번 발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권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미국인이 아닌데 SEC의 소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루나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제 권 대표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번에 또 이 미국 항소 법원이 SEC의 소환장 발부가 적법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융당국은 이제 당장 권도영 대표에 대한 소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이와 별개로 또 SEC가 이제 테라를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그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또 별도로 조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권도영 대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사태가 바로 그 루나 사태. 지금까지도 계속 후폭풍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금융당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대책을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굉장히 이 기준이 제각각이란 이야기를 이 시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이런 상장 기준, 상장 폐지 기준 이런 것들을 좀 통일할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요. 예, 이틀 전에 이제 윤창현 의원이 이 5대 거래소가 이제 자율규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는 그 자율규약안은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3일에 열리는 13일에 이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랑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주최로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5개 거래소 대표가 참석하는 정책간담회에서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발표된 내용인데 이번에 새로 오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주요국의 이제 가상자산 규제 사례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또 이제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의제를 다시 한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거래소가 이제 13일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규약안에 이제 상장과 상장 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윤창현 의원도 지난번 1차 간담회에서 이제 거래소의 자율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네. 이게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게 이제 루나 사태에서 업비트는 루나 입출금만 막지 않고 다른 거래소들은 막으면서 업비트의 루나 거래량이 막 집중이 됐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늘어났고 반면에 거래소들은 이제 스스로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또 거래소마다 상장 폐지 시점이 달라서 달랐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경고음이 계속 나왔던 루나를 또 상장한 기준이 뭐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애초에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네네. 이미 루나 사태를 계기로 상장에 대한 자유규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업계나 당국에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루나 사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많은 이제 시사점을 던져두고 이제는 정말 가상자산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정말 어떤 규율과 규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장 강력하게 심어준 사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루나 사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업비트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여기서 이제 그 수많은 코인을 상장하는 동안 투자 위험성 공시를 전혀 안 했나요? 네, 이번 루나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테라의 구조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했겠느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네. 투자자들이 알건 모르건 일단 거래소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이 그동안 공시를 제대로 해왔냐라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왜곡된 정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 거래소에 올라온 가상자산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최근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암호화폐 개발팀에 공식 트위터를 연결을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 코인에 어떤 위험이 있고 뭐 어떤 지금 지배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호재뿐만 아니라 악재에 그렇죠.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져야 하고 네. 이제 그런 시장 절세를 조성해야 하는 거래소들도 이제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비트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미 50일권 올려놨는데요. 네. 일단 178개 가상자산을 모두 커버하지 않고 그중에 3분의 1만 일단 분석을 해놓은 거죠. 내용을 보면 이 코인의 생태계가 커지면 활용도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류의 장밋빛 전망만 담겨 있거든요.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코인을 새로 발행을 할 때도 이게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 얼마나 발행할 것인가라고 정확히 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생태계를 더 늘리는데 그냥 쓸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들이.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제공이 지금 미흡한 상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래소들이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러면 투자자 보호도 그만큼 유가증권 시장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인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더 필요할까요? 네, 투자자로부터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면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질서 조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적도 없고 재무제표도 없는 코인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공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견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의 발행 계획, 그러니까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 구조상 위험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테라 사태를 계기로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원금 대비 얼마나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기준서에 유동성 위험, 신용 위험, 공정 가치 위험을 모두 공시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코인으로 좀 풀어보자면 코인 발행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코인 말고 현금 유동성을 얼마나 보유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돈은 얼마인지, 보유한 가상자산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런 가상자산이 폭락했을 때 프로젝트가 마비될 수 있는 건지를 공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공시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무상 타격을 얼마나 입을 수 있을지도 알려야 이게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가 그래도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구나라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테라 사태를 계기로 루나 2.0이 새롭게 출범을 할 때 소수의 대주주들 위주로 의사결정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도 문제였죠. 예. 네. 그래서 코인을 처음에 갖고 있던 대주주들은 누군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공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일종의 이사회인데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지 그다음에 누가 그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걸 누가 결정하는지도 드러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나중에 책임의 여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고 투자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시는 정말 앞으로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였습니다.